안녕하세요. 저는 그 농협사료 사료기술지원센터에서 양돈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형입니다. 제가 오늘 그 제안받은 주제는 2019년 양돈 산업 및 그 돈육 시장의 전망과 한돈 농가에 대한 제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2018년 주요 통계의 기준 변화 요거 먼저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대한 자세한 분석, 그리고 2019년 전망, 제안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주요 기준 변화인데 지금 돈가 체계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준으로 같은 연도를 비교할 수 없게 됐고, 또 하나는 사료 사육 단계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료량으로 그 돼지 출하량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성분 표기도 바뀌었고, 가장 중요한 게 사육투수 조사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요 사육투수 조사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육투수 조사 방법은 그 이력제 이전과 이력제 이후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게 2017년과 2018년을 딱 가는 행위입니다. 근데 2017년에는 두 개가 다 나와서 그 차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데, 2017년으로 보게 되면 총 사육투수 기준 이력제 기반으로 조사했을 때 약 7% 높게 나왔고, 이력제 이전으로 모돈을 조사했을 경우는 약 5.9%. 그래서 모돈 두수는 5.9% 증가했는데 출하 두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양돈 생산성이 기준이 되는 모돈 두수가 변했기 때문에 모든 지표의 해석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분석입니다. 2018년도 이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모돈당 출하두수, MSY는 아닙니다. 단지 그냥 우리나라 모돈당 그 출하두수로 나눈 건데 17, 16.8, 16.6, 16.9, 16.8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2018년에 조사하게 되면 16.1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요건 이력제 기반으로 2018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걸 동일한 이력제 이전과 이력제 이후로 나누게 되면 이력제 이전으로 했을 때는 16.8에서 17.1, 이력제 이전으로 했을 때는 15.6에서 16.1로 변했을 겁니다. 즉,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다 향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향상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 모돈의 증가는 약 1% 있었는데 출하두수의 변화가 약 3.7% 있었습니다. 즉, 생산성이 개선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출하두수가 3.7%, 1673만 두에서 1735만 두로 약 3.7% 증가했는데, 이게 가격을 11.8%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었냐라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선 보겠습니다. 돈가 변화가 11.8% 하락했습니다. 사육두수가 3.8% 증가해서 요거를 전년도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 11년도라고 쓴 거는 2010년도 대비 11년도 평균 돈가가 얼만큼 증가했고 평균 출하두수가 얼만큼 증가했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선 보시면 2011년도에는 2010년도 대비 출하두수가 25% 빠졌습니다. 빠졌고 2014년에는 2.8% 빠졌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2014년 대비 출하두수가 1.4% 늘었다는 겁니다. 그 늘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서 봤고, 요거에 따른 전년 대비 올해 돈가의 기준 변화를 봤습니다. 돈가의 등락폭을 봤습니다. 보니까 전년 대비 생산두수가 25% 감소하게 되면 돈가가 45%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생산량이 2.8% 감소하면 약 32%가 올라가고, 이런 형식으로 보게 되면 2018년 출하두수는 2017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근데 돈가 하락은 11%가 나타났죠. 경향은 맞는데 2016년이나 10년, 그 다음에 07년을 비교했을 때 좀 폭락이 좀 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락한 이유가 뭔가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수입 물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출하도 수도 3% 늘어났고 수입 물량도 약 10만 톤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재고량이 변합니다. 작년에 재고량이 2017년 11월 기준 3만 2천 톤에서 5만 7천 톤으로 거의 80%, 76%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수입육도 5.7%에서 5만 7천 톤에서 10만 3천 톤으로 거의 82% 늘어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재고량이 16만 톤이 됐습니다. 8만 9천 톤에서 16만 톤으로. 근데 요 16만 톤이라는 요 숫자, 이거에 대한 개념도 한번 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월간 돼지고기를 얼마나 먹고, 이 재고량이 이 16만 톤이 우리나라가 월 먹고 있는 재고량이 얼만큼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재고량의 중요성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고량의 중요성이 뭐냐면 2011년부터 지금 18년까지 재고량을 나타낸 건데, 이 재고량이 높았을 때, 이때 아마 양돈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2012년에서 13년 넘어갈 때, 이때 돈가 폭락이 있었습니다. 돈가 폭락이 있었고, 또 한 번에 돈가 폭락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 돈가 하락기, 2016년. 2016년도에도 재고량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18년 말 19년으로 가는 이 시점에 재고량이 굉장히 높게 쌓여 있습니다. 재고량이 수입육도 돈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재고량도 국내 돈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고량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재고량 2017년 8만 9천 톤에서 16만 톤으로 약 7만 톤 정도 증가, 82% 증가했다고,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얘기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생산량이 2017년도에는 돈육 생산량, 수입량 다 합쳐서 약 126만 톤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139만 톤으로 약 12만 7천 톤 정도 늘었습니다. 생산량이 늘었다는 거죠. 생산량이 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재고량 8만 9천 톤에 추가로 생산된 12만 7천 톤을 더하면, 만약에 2017년 대비 2018년 동일한 양을 먹었다고 하면 재고량은 21만 6천 톤이 됐어야 돼요. 근데 더 먹었기 때문에 16만 톤이 된 거죠. 즉 재고량이 많이 쌓였지만 돈육 소비도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육 소비량을 또 살펴보면 2017년도에는 우리가 117만 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123만 톤을 먹었고, 그래서 우리가 월간 돼지고기 소비량 하면 그냥 월 10톤 먹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월 돼지고기 소유량이 10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 대비 8만 톤이 재고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더 먹은 양은 약 5.6만 톤. 즉 8만 9천 톤에 12만 7천 톤을 더하면 재고량이 21만 6천 톤이 됐어야 되는데, 18년도에는 17년보다 돈육 소비가 5만 6천 톤 더 많아서 약 16만 톤이 됐다는 겁니다. 이 16만 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평균 10만 톤 먹습니다. 매월 10만 톤 먹습니다. 매월 10만 톤 먹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재고량을 약 8만 9천 톤을 가져간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2018년도에 추가로 생산된 양이 12만 톤 더 생산돼서 12만 6천 톤이 재고가 쌓여 있어야 되는데, 2018년도에 돼지고기 소비량이 늘어났습니다. 약 5만 6천 톤 더 늘어나가지고 재고량이 8만 9천 톤에서 16만 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80%,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죠. 이 정도면 약 1.5개월 정도의 재고 물량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5만 6천 톤, 소비가 늘었다고 하는 이 5만 6천 톤, 이 5만 6천 톤의 소비가 어떻게 늘었냐라는 거죠. 이게 국내산이 늘었는지 수입산이 늘었는지 이 앞에 표에 잠깐 나오긴 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면,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1인당 돈육 소비량이 24.5에서 25kg로 늘었습니다. 25.5로. 25.2일 수도 있고 25.5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25.5 같습니다. 약 5만 톤 늘었는데, 이 5만 톤 늘은 양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5.6만 톤 늘은 양을 분석해 보면 저도 이거 분석하면서 놀랐는데 대부분이 다 수입산이 증가돼서 돈육 소비량이 24.5에서 25.5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국내산은 단지 1%, 약 1만 톤 정도. 전체 돈육 생산량의 1%. 2018년도에 우리나라 돈육 생산량이 3.7% 늘어났는데 그거의 한 30%만 소비가 됐고 나머지는 쌓여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육 소비량이 수입육에서 늘어났구나라는 걸 알고 보니까 이게 2018년도에만 이랬나 싶어가지고 2017년도에도 한번 구해봤어요. 즉 지금 2017년에서 18년 넘어가는 그 돈육 소비를 봤는데 이번에는 16년에서 17년으로 넘어갈 때는 어땠었나라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같은 방법입니다. 그 전에는 9.8만 톤을 먹었습니다. 9.8만 톤을 먹고 있다가 2010 재고량은 9만 6천 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2017년도에 추가로 생산된 양이 6만 5천 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은 게 7만 2천 톤을 더 먹었습니다. 더 먹어서 9만 6천 톤짜리였던 월 재고량이 2017년 말 재고량이 8만 9천 톤이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7만 2천 톤. 이 해에는 이 7만 2천 톤을 어떻게 먹었냐라는 거죠. 요거를 한번 보게 되면 23.3kg 먹다가 24.5kg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양이 계산해 보면 약 7만여 톤 정도 됩니다. 이 7만여 톤이 먹은 양을 보니까 2017년도에도 우리가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증가해서 좋아했는데 대부분이 다 수입육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017년도에도. 좀 애매하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구해봤어요. 2012년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돈육 소비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얘네가 누가 증가한 건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는데 보시는 것 같이 국내산 소비량이 즉 증가된 부분 그 전년 대비 증가된 돈육 소비량에서 국내산이 증가된 부분이 2012년도에는 많았어요. 13년도에도 많았고 근데 14년도에는 오히려 국내산이 감소했고 15년도에도 그 감소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2016년도에는 늘었고 17년도, 18년도 굉장히 좀 미미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다라는 거죠. 이게 저도 솔직히 요번에 이걸 분석하면서 알았는데 우리나라 육류 소비량이 19kg에서 25kg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좋은 반응이다라고만 생각했지 내부적으로 이런 요인이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 표와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그리겠습니다. 보시면 2012년도 육류 소비량이 증가한 거, 즉 수입육이 빠지고 국내산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했고 2013년도에도 국내산에 의해서 육류 소비량이 증가했고 근데 2014년에는 수입산에 의해서 2015년에도 수입산에 의해서 2016년은 다시 국내산에 의해서 육류 소비량이 증가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수입산, 2018년도에도 수입산이 우리나라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을 이끌었다는 거죠. 이 이유가 뭘까 싶어가지고 여기에 돼지 돈가를 한번 적용해봤어요. 돼지 돈가를 적용해보니까 예상대로였습니다. 국내 돈가가 떨어질 때는 국내 소비량이 많아서 국내산 돈육에 의해서 소비량이 증가됐고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돈가가 떨어져서 국내산에 의해 증가되는데 돈가가 오르니까 수입산에 의해서 돈가가 떨어지니까 국내산에 의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2017년도에도 돈가가 오르니까 수입산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2018년도에는 돈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이죠. 수입산에 의해서 1인당 돈육 소비량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저는 2018년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이거라고 봅니다. 2018년도에는 돈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증가는 한돈이 아닌 수입육에서 나타났다. 이게 2018년도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임과 동시에 2018년도부터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여기서부터 드는 거죠. 그래서 2019년 1월 현재 돈가죠. 현재 돈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종합적인 설명을 놓고 봤을 때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고가 많아서 돈가가 떨어졌는데 재고가 많은 시점이 우연치 않게
계절적인 돈가 하락기인 1, 2월 달과 겹쳐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됐다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그 아프리카 돈열에 의한 수입력 증가, 요거는 제가 나중에 끝부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18년도 그 이전에 대한 돈육 시장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2019년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2019년도 옥수수. 뭐 이건 자료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갖다 놓은 건데, 현재 저희가 지금 2019년이죠. 2019년 18년 9월이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곡물은 한 요 정도의 곡물을 쓰고 있어요. 이게 그때 생산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 정도 시간차가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오는데, 앞으로 약간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다가 하반기에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리고 대두박은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했고 요 떨어지는 시점 중간 정도에 저희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 물량이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지다가 하반기에는 약간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밀이 특이한데, 밀은 2017년부터 전체적으로 크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요 올라가는 게 요번 그 상반기까지 올라가고 하반기에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돈가는 그 약 한 0.6% 오르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돈가도 안 좋은데 배합사료 시장도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육 생산량, 공급량이죠. 수입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육. 이게 우리나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된 물량을 그래프로 일률적으로 나타낸 건데, 여기에서 특수사항이었죠. 구제역으로 우리나라에서 30%를 매물한 요 시기를 딱 지워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쭉 상승하고 있죠.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관성이 2009년에 급격하게 꺾어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2019년도에 수입량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019년만 한 해만 일어난 일이고 그 이후엔 다시 상승할 거라는 거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2014년은 48%, 31%, 16%, 26%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감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보다 그 아프리카 돈열 때문에 감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육, 수입육에 대한 수입 현황을 보면 이런 어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성과 재고가 높다고는 하는데 2017년 5, 6월 달보다 낮아요. 재고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소비가 대부분 다 이 수입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한돈 시장을 뺏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한돈이 가야 될 그 시장을 수입산이 뺏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공급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돈열, 이거에 의해서 저는 못해도 올해만큼이라고 해도 엄청나게 증가된 거거든요. 올해도 엄청나게 수입산이 증가됐는데 그만큼은 가고 솔직히 그 이상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국내산입니다. 국내산은 보시면 그쵸, 문제가 많죠. 분뇨 문제, 악취 문제, 뭐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저동가 문제. 이것 때문에 사육 의지는 크지 않을 겁니다. 사육 의지가 크지 않는다는 이 가정하에 사육 두수가 동일하다고 보더라도 생산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출하량은 올해보다 많아질 겁니다. 한 2, 3% 많아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베리코산이 그쵸, 시장의 핵심이죠. 요즘 핵심인데, 저는 이베리코 보고 깜짝 놀란 게 가짜가 단지 10%밖에 안 된다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짜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단지 10%밖에 아니라고 합니다. 이베리코산이 우리한테 남긴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입육이 저가라는 인식에서 수입육도 고품질 돈육이 있다라는 요거를 저희한테 알려줬고, 이 알리는 게 과학적으로 안 알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소비자한테는 소비자가 알았다는 게 중요하지 과학적인 거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 같습니다. 이 수입육과 소비자의 접점이 많아졌다. 이게 수입육을 살 때 모든 동네 모든 마트에 수입육이
깔려 있으면 접점이 많아져서 그 소비량이 많아질 텐데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이베리코에 의해서 가게가 생기고 상점이 생기면서 일반 사람들이 수입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그 수입육, 브랜드화된 수입육은 다른 수입육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한돈 시장을 바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베리코가 또 우리나라에 준 큰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뭐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농업전망에 가서 받은 자료를 보여드리는 건데 2017년도만 하더라도 국내산보다 맛이 없어서 수입산을 줄인다라고 했는데 국내산보다 맛이 없다라는 그런 비율이 41%에서 27%, 28%로 확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수입육은 안전성이 의심된다라는 게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육은 맛이 없다라는 건 이베리코가 기여해줬고 수입육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는 아프리카 돈열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심어준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로서는 이름도 생소한 HMR 시장. 이 HMR 시장이 가정식 간편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도시락에 들어가 있는 그런 돼지고기 육류 같습니다. 그게 2016년에서 17년 시장이 급격히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8년에 더 커질 수도 있나?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근데 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이런 시장에 한돈이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HMR 시장에 의해서 한돈이 득을 많이 봤는데 수입육이 가격 정책을 무기로 이 커진 이 HMR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공산이 커졌다라는 그런 매스컴 보도를 봤습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한돈한테는 안 좋은 시장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옛날 기사인데 2018년 10월 달에 이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랩 해놨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품질 불만이 한돈보다 낮아서 수입육을 선호한다. 맛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정신노동이라고 하나?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한돈을 팔면 떡지방이다, 환홍이다, 막 문제가 많아. 근데 수입육을 팔면 그냥 문제가 없어요.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레임이 적으니까 마트에서도 한돈보다는 수입육을 파는 게 더 이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더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베리코 같은 그런 업체가 와가지고 마케팅까지 같이 해주니까 아 매출을 한돈보다 수입육을 할인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환홍과 떡지방 문제죠. 이게 보시면 다시 이쪽에 보시겠습니다. 2019년에는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관세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관세가 낮아지고 브랜드화되어 가고 있는 규격화된 수입육 그리고 환웅과 과지방, 떡지방이죠. 그다음에 PSE 품질 문제가 늘고 있는 한돈. 이게 2019년엔 본격적인 게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유통시장 이슈를 보면 전 솔직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돈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보다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유통상에서 특정 농장의 돼지를 취급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육가공에서 야 너희 돼지 너무 안 좋아. 환웅도 많고 떡지방도 많고 그러면 농가에선 살려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공판장으로 출하할 수밖에 없어요. 육가공에서 공판장으로 출하하게 되면 그렇죠. 돈가 떨어지겠죠 많이. 그리고 공판장이 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 15% 뭐 그 전에는 20%였는데 지금은 한 8% 7%가 공판장 물량으로 알고 있어요. 엊그저께 공판장 물량이 적다라고 해서 박피해서 탕박으로 바꾼 게 뭐 몇 년 안 되는데 그 물량도 지금 8% 이건 정확하지 않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시급합니다. 공판장 물량 늘리는 것도. 또 하나는 과잉 공급 시장입니다. 과잉 공급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양돈 산업이 생산자 중심, 솔직히 생산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상 중심으로 힘이 재편돼서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힘이
생산자에서 유통, 나머지는 더 이제 소비자까지 넘어가게 되면 문제는 더 커질 수가 있는 게, 과잉 공급에 따른 소비자의 힘이 커지면 과학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과잉 공급된 상황이기 때문에 동물 복지에 소비자가 요구하면 따라가야 되고, 안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다 보면은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 잠재적 안전성. 안전성이 있지만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까지에 대한 요구까지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의 차별화 요구 등 많은 요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늦었지만 그 한돈이 국내산이라는 장점 외에 다른 어떤 차별화된 무언가를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거를 쓰면 안 되지만 산란계 농장 현황이라고 써놨습니다. 지금 산란계 계란 가격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산란계 농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육투스가 언제 줄을까, 좋게 표현하면 사육투스가 언제 줄을까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다른 농가들이 언제 망할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즉 양돈장도 상호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는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육 소비량입니다. 그 유럽의 돈육 소비량인데, 우리나라는 그 영국이죠. 영국과 프랑스의 중간 정도 수준인 25kg를 먹고 있어요. 25kg를 먹고 있고, 한돈협회에서 거의 목표를 33으로 정했나, 하여튼 33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33kg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베리코가 나왔죠. 지금 우리나라 돈육 소비량이 1995년 14kg에서 현재 25kg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수입육과 한돈을 놓고 보면 뭐 대부분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차별화된 시장이 이베리코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차별화된 시장 있죠. 브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400개 정도는 있습니다. 2010년도에 브랜드 모은 게 한 300개 정도 되는데, 지금은 400개 정도 되는데, 그 400개가 이 이베리코 브랜드 하나를 못 이겨서 이 시장을 내놨다는 겁니다. 이게 향후 10년이 되면 25kg에서 30kg까지 올라갈 거고 33kg까지 올라갈 건데, 그 사이에 있는 이 차별화된 시장이 점점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뒤늦게 정부도 알았는지 2019년 정책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브랜드 정책이 있는데, 정확하게 소비자 중심의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인증 평가 기준을 개편하겠다. 이게 2019년 정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이베리코를 겨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이 차별화된 시장을 이베리코와 같은 수입육이 먹으면 한돈은 더 힘들어질 거고, 이 차별화된 시장을 한돈에서 치고 올라가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차별화된 시장에 대한 싸움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돈가 전망입니다. 돈가 전망을 그 전까지는 제가 평균으로만 봤어요. 2015년, 16년, 17년, 18년의 평균 돈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라고만 봤는데, 이번에 분석하면서 다시 본 게 최고 돈가만 봤어요. 최고 돈가만 보니까 돈가가 떨어지고 있는 게 2015년부터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인식을 못했냐면, 손익분기 돈가인 3,600원, 700원인 수준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손익분기 돈가 이하로는 잘 안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2018년 무너졌습니다. 3,000원까지. 그래서 요약하자면 돈가는 하락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뭐 이건 저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락한다고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떨어져 있고, 그러나 현재 자동 가격이 16만 원입니다. 16만 원으로 봐 하절기에는 올라갑니다. 계절적인 수요에 의해서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돈가 현상이 2012년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상도 2012년 돈가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2012년에도 결국은 오르긴 올랐어요. 저는 지금 3,000원 초반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는 3월달 내내 저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4월부터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돈가 장기 전망인데, 이 표는 요 빨간색이 추라두스를 예측한 겁니다.
추라드수를 예측해 놓은 표고, 요 파란색은 현재 2019년 1월 추라드수를 실제 추라드수를 나타낸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얼추 비슷하게 맞습니다. 이거 봤을 때 2018년보다 2019년이 추라드수가 더 많은 건 확실해요. 추라드수가 많기 때문에 동가는 떨어지죠. 떨어지긴 떨어지고 뭐 하절기 때 올라가는 건 올라가지만 전체적인 하락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봤고요. 우리 현안 문제에 대한 재현입니다. 현안 문제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겠죠. 아프리카 열병이겠죠. ASF라고 들 말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망이 이거에 의해서 다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8월 3일이죠. 8월 3일에 중국에서 아프리카 돈열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그랬듯이 점 하나였습니다. 점 하나였고 6개월이 지난 후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시작이라고 보면 향후 중국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아프리카 돈열이. 지금 아프리카 돈열은 번지고 있는 상태지 지금 이거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태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지금 사장님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아프리카 돈열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큰 이슈인지 아는데 과연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 또한 그런 생각에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 당연하지라고 생각한 걸 직원들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농장에서 복귀하고 농장에 들어올 때 시스템을. 그들끼리의 어떤 모임이 많이 있거든요, 저녁에.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두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중국이 양돈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급을 보면 러시아가 돈육이 부족합니다. 중국도 부족하고 일본도 부족하고 한국도 부족하고 수입 국가죠. 호주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수출 국가는 캐나다가 223%, 자국이 필요한 양의 223%를 만들고 미국이 122%, EU가 114%, 브라질이 127%, 멕시코는 수입국이죠.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걸 수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치로 보게 되면 2014년 자료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진 않지만 약 5,470만 톤, 중국이 5,470만 톤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EU가 2천여 톤을 하는데 이 5,470만 톤 중에서 수입량이 얼만큼이냐? 97%니까 3% 수입을 해야 되겠죠. 164만 톤을 수입하는 거예요. 유럽이 추가 생산단 300만 톤, 미국이 200만 톤, 브라질이 약 92만 톤, 캐나다가 230만 톤. 전 세계 추가적으로 생산한 이 873만 톤을 가지고 중국에도 수출하고 러시아에 수출하고 일본에 수출하고 한국에 수출하고 필리핀에 수출하고 호주에 수출하고 멕시코에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이 아프리카 돈열에 걸렸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 돈열에 걸려서 얼만큼 걸렸나? 중국 정부에 따르면은 모돈이 8.3%가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료량이 1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뜻은 10%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중국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생물학적으로 이 감소된 농장에 다시 돼지를 재입식할 수가 없습니다. 재입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은 더 나빠지면 나빠질지 좋아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네덜란드 라보뱅크라고 하는 곳에 조사했는데 중국이 그 아프리카 돈열에 의해서 생산량이 최소 10에서 15%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15% 돼지가 감소했다라고 하면 중국 시장이 15% 돼지가 감소했다고 하면 필요량이 820만 톤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하게 되면 뭐 얼만큼인지 모르겠는데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820만 톤을 수입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추가되는 돼지의 양을 합쳐도 공급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시장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니면 옆 동네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걸렸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은 걸릴 수도 있고 지금 팔면은 지금 팔아서 떠날 수가 있어요. 손을 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100kg가 되기 이전에도 지금 아프리카 열병에 걸릴 것 같으면 돼지를 막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장을 안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15%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이 세계적으로 모든 초가 생산된 양을 다 중국에 가도 모자른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대체 육류, 그 뭐 양고기나 뭐 이런 수요가 중국에서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돼지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돼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중국만이 상황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걸려 있는 곳이 야외랑 농장에서 걸린 것을 점으로 나타낸 건데, 유럽도 지금 아프리카 열병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수입량의 약 45%가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이 45% 중에 약 80%가 이들 세 나라,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근데 독일하고 네덜란드 보면 저 점에서 보시듯이 벨기에 걸렸죠. 굉장히 포위돼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열병에 의해서. 독일이 걸렸다 만약에 한 곳에서라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나왔다라고 하면 독일에서 수입 못합니다. 뭐 퍼져면 네덜란드까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디에서 수입하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돼지 중국에서 자국 내로 다 수입이 될 거고, 우리가 수입하려고 하는 업체 이런 나라에서도 수출이 안 될 거고, 또 하나가 이 유럽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같이 독립된 나라가 아니에요. 양돈 생산에 있어서 모돈은 여기에 많고, 네덜란드, 덴마크겠죠. 여기서 생산돼서 자돈이 이곳으로 옮겨 다닙니다. 이렇게 옮겨 다니고 출하할 때도 다시 옮겨 다닙니다. 출하할 때도 이게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 일본과 한국같이 독립된 나라에서 돼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유럽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유라시아 대륙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들어온 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2007년 4월에 조지아라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열병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딱 11년 후 모습입니다. 11년 후 뭐 중국, 몽골, 러시아, 뭐 유럽들 갖고 이게 딱 11년 후 모습이에요. 이게 11년 후 모습. 11년 후 모습이지만 지금으로 봤을 땐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중국과 같이 이 하나가 이렇게 됐듯이 지금 이 하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게 현재의 모습이고 앞으로 2, 3년 후에 유럽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요거를 누가 생각하냐? 수입업자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수입업자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물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하는 것이, 중국으로 가는 물량을 방어하기 위해서 재고량을 늘릴 것 같고, 유럽에서 ASF가 발생했을 때 출하 금지가 되는 것을 출하 금지가 되기 전에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재고량을 확보할 것이고, 이 유라시아 대륙은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남미에 있는 브라질 돼지고기가 들어옵니다. 2월 14일 날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수입업자들의 이런 행보는 재고를 쌓아놓겠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그렇죠? 네, 이제 PSY를 보게 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PSY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얘네가 왜 이렇게 PSY가 좋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자돈을 생산하는 나라예요. 자돈을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선 자돈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특화된 겁니다. 거기에. 이런 나라들은 자돈 생산도 해야 되고 비육돈도 키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보다는 발전하지 못했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낮냐 이거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환경이 맞게끔 변해왔기 때문에 저렇게 낮은 PSY에서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료가 최근 자료가 없어서 뒤지다 보니까 2010년도 자료가 있어서 우리나라와 유럽 선진국들과 생산비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10년 전 자료인데, 10년 전 자료 아니야, 8년 전 자료죠. 8년 전 자료인데 크게 변화진 트렌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들이 맞아요. 맞기 때문에 노동비가 우리나라보다 다 커요. 노동비가 다 커요.
사료비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먼 곳까지 지금 수입해 와야 되기 때문에 사료비는 비싸요. 비싼데 이 고정비랑 이 유등비용 요 고정비랑 유등비용이 크다라는 거죠. 이게 커도 솔직히 너무 커요. 커도 너무 커서 이걸 줄이려면 물론 PSY나 MSY를 높여서 이 고정비겠죠. 고정비를 분산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고정비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 MSY 향상을 많이 얘기하는데 모든 100도에서 150도 추가하면 PSY가 18입니다. 22도, 23도까지 늘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늘려도 고정비 분산 효과에 의해서 총 비용이 31만원에서 27만원으로 떨어지게 되고 경쟁력이 있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근데 지금 이 PSY를 늘리자고 하면 1년 후에 나타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지금 절대적인 고정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3만원짜리를 11만원, 9만원, 7만원까지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형국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다들 아실 거예요. 한 4월, 5월 되면 돈가 오른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걸 견디기 위해서는 고정비를 줄이는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 향후 생산성 향상으로 고정비와 사료비를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제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거의 다 마쳤고요. 축산 정책에 대해서 짤막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정책 보면은 간단하게 압축될 수 있는 게 결국은 악취라는 겁니다. 악취. 결국은 악취고 하나 더 추가해서 액비 부속도까지 시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축산. 스마트 축산도 자세히 읽어보면 악취, 환경민원입니다. 결국 스마트 축산도 다시 악취입니다. 악취 문제. 악취 문제로 귀결되게 되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이 브랜드. 브랜드에서 이걸 하나 넣었더라고요. 소비자 중심의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요 정책이 아마 그 이베리코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런 정책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무허가는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농가에서는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을 4가지로 요약하게 되면 악취관리 강화, ICT 지원, 그 다음에 소비자 중심의 브랜드 개편, 그 다음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렇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는 다 했고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고 하면 양돈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게 틀림없습니다. 그 고정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지금 생산비를 떨어뜨리는 노력과 함께 이 고정비 절감 이거 반드시 농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철저히 같이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